일을 갖다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저는 원래는 사대를 나왔어요. 사범대. 전공 물리교육을 했고, 그래서 물리교육하면서 책을 좀 많이 쓰더랬어요. 교과서도 뭐 참고서도 좀 쓰고 이러면서. 근데 쓰는 과정에 출판사 사람들이 제 원고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자랑 같지만 이유는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사람들이 출판사 편집하는데 손 안 대도 될 정도로 퀄리티를 넘겨줬는데, 이미지죠? 예, 그 자체가 이미 이 사람들이 사진 많이 집어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도. 그때도 이제 사진을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좋아했고. 근데 돌이켜보면은 제가 첫 직장이 사실은 교사가 아니고 선생이 하기 싫어가지고 그 보험회사 교보생명을 제가 지부장도 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교보생명 거기에 취직하면서 첫 보수를 받아가 첫 보수를 55만원을 받았는데 50만 원을 카메라를 사본 거예요. 그때가 이제 엄청난 비용이죠. 그게 제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만은 펜탁스 P50을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나중에는 뭐 신혼 때에 크는 사진도 찍고 뭐 그런 생활을 했는데, 어떻든 뭐 저는 사진을 전공한 게 아니라 이제 교단에서 애들 가르치면서 이렇게 쭉 사진하고는 사실은 밀접하게 사진 한다는 생각은 없었지만은 굉장히 생활하고 이렇게 밀접하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사진을 갖다 시작하게 된 어떤 뭐 특별한 모티브가 있었죠. 모티브가 제가 이게 언젠가는 이 학교도 그만두고 은퇴해야 되는데 살아가다 보니 한 40대 중후반쯤 되니까 인생에 대해서 한번 재고를 하게 된 거예요. 이제 먹고 살만하고 집도 장만하고 아들도 어느 정도 얼추 크고 이러니까 그 이전에는 막 애 키우고 뭐 집 장만한다고 정신없이 살았던 것 같은데, 그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이 되고 나니까 제가 한번 쭉 돌이켜서 생각이 드는 게, 야, 앞으로 내가 이렇게 계속 또 은퇴하고 난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이 돼야 될까 한 게 사실은 40대 중후반에 그 생각이 떠올라 왔어요. 근데 사실상 그 생각이 떠오르게 된 계기는 교직에서는 교포라는 말이 있어요. 교장 포기. 그 교포라 그래요. 예, 교장하기 위해서는 참 여러 가지 이 많은 뭐 밑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저하고 생리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저런 과정에서 야, 교장 해봐도 은퇴하는 건 똑같다. 근데 삶의 질이 이제 앞으로 문제니까. 그래서 어느 날 불현듯 학교에서 이제 외부 강사가 선생님들한테 연수시켜주는 게 있어요. 그게 제가 40, 한 초중반쯤 돼서 들은 연수였는데, 이 양반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만족도가 높은 직업이 뭐냐고 우리 선생들한테 묻는 거예요. 뭐 중구난방식 답이 쭉 나왔는데, 그때 당시 차트를 쫙 보여주면서 직업 만족도에서 1순위가 사진 작가더라고요. 그래? 그런 세계가 있어? 네, 잘못 알려줬네. 네. 근데 그래서 뭐 그것에 그때 저는 사진 작가라는 말을 사진가, 뭐 사진사 이런 말은 들어봤지만 사진 작가라는 용어는 생소하게 처음 들었던 게 아마 그 당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진 작가가 뭐지? 뭐 하는 건지 찾아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구나. 이제 서서히 윤곽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창작인 활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대학원을 가야 될까? 전공을 또 한 번 더 공부를 해야 될까? 근데 그때 당시 제가 30대 초점에 대학원을 제가 다녔는데, 그때만 해도 대학원 비용이 한 학기 500만 원씩 했단 말이에요. 지금 또 그런 돈을 들여가지고 내가 공부하는 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한미사진 아카데미가 있더라고요. 한미사진미술관 있죠. 그래서 그거 가가지고 이제 최봉림 교수님 밑에서 이제 수업을 듣고 이제 이쪽으로 입문을 하게 된 거죠. 그래가 이제 이 세계가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본격적으로 한 게 이제 한 9년 차, 9년 차 접었던 것 같아요. 그 주로 어떤 작업을 하시는 거세요? 저는 처음에는 사진의 작업을 할 때 이제 교단에 몸 담고 있으면서 했단 말이에요. 제한테 주어지는 시간은 여름 방학, 겨울 방학 아니면은 밤, 평일에는 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예전부터 별을 좋아했습니다. 별을 좋아하고 그래서 밤이 참 딱 타이밍이 좋잖아요. 뭐 직장도 할 수 있고 지금 다닐 수 있고 또 밤에 사진을 찍으러 갈 수도 있고. 근데 밤에 사진 찍으러 가면 별을 찍으러 가는 게 제 어떤 별을 좋아해서 별을 많이 찍었는데 그렇게 피곤해도 별 찍고 나면 안 피곤한 거예요. 덜 피곤한 거예요.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오히려 스트레스가 이제 해소되는 느낌도 많이 들고. 그래서 별 사진을 처음에 많이 찍었죠. 또 교육용 자료로도 쓰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상 이 별에 우리나라 1등성 별을 14개를 볼 수 있는데 14개를 다 서치기가 잘 잡아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1등성 별자리 자체도. 내가 한번 해보자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기도 하고. 그런데 별을 찍다 보니까 너무 밋밋한 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제가 오히려 별을 찍기에는 주제가 되기 좋은 부제가 뭐 없을까 하다가 처음 만난 게 제 고인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인돌이 저희 부제였는데 어느 순간 고인돌을 찍으러 다니다 보니 고인돌이 저한테는 주제가 돼버린 거예요. 첫 주제가 돼버린 거예요. 별에서 고인돌로 넘어간 거죠. 근데 이 한미에서 이제 우리 최봉림 교수님한테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해봤죠. 이 스토리텔링이 이제 어떻게 하면 엮어질 수 있느냐. 결국은 그분한테서 배운 여러 가지 사진이 이미지로서 존재하지만 이미지가 언어로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전달되는 그 수단은 당신이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엮어내느냐 거기에 따라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고인돌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한번 엮어보자는 생각을 제가 가졌죠. 그래가 고인돌을 한 7년 정도 작업을 했죠. 그래서 전시도 작년도 개인전도 하고 금년도도 하고 작년에 이제 처음 발표를 한 게 이제 고인돌이고 그전에 조금씩 저 그룹전을 통해서 발표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일단 한번 고인돌에 대해서 이제 이 세상에 던져내면서 야 스토리텔링이 이런 거구나 하는 맛을 진하게 본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담으려고 지금 계속 그리고 다양한 작업에 있던 변화도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9년 그 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진을 시작하면서 별. 네. 그 별이라는 걸 어떻게 보면 이때가 물리학과를 갖다 전공하신 그 맥락하고도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 그걸 이제 그 별을 찍다 보니 그 부제였던 그 고인돌 자체가 이제 주제화가 되는 것들. 그렇죠, 그렇게 됐죠. 그래서 그 작업을 갖다 통해서 이제 작년에 이제 그럼 정신으로 해서 좀 이제 그걸 하셨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또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도 고인돌은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 고인돌 계속 작업하고 있는데 그 책을 내셔도 되겠네요. 학습용보다는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고인돌 작업할 때 저는 상당히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많이 했어요. 좀 등골이 짜릿한 느낌 그런 경험도 또 환상도 보기도 하고 환청도 듣기도 하고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고인돌이 완전 꽂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가셔야 되니까. 밤에 가니까. 또 혼자 가셔야 무서워지지 않으세요? 근데 사실은 무섭죠. 무서운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옛날 고대인들이 고인들을 만들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내가 고대인이 돼보는 감정이입을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 사실 이 고인돌이라 하는 것이 이제 청동기 시대란 말이에요. 따지면은. 근데 청동기 시대를 정사가 아닌 야사로 따져보면은 단군 시대예요. 단군 시대인데 단군에 무덤은 없잖아요. 단군들이 이런 저기 세습된 단군들이 있는데, 근데 이게 청동기 유물인 이 고인돌이 보통 2500년 전에서 5000년 전 사이에 밀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의 세계 전세적으로 따져봐도 제일 많은 10만 개 중에 한 4만 개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이렇게 문헌에 밝혀져 있거든요. 거의 40%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다니다 보니까 저도 미발굴된 고인돌 몇 개를 사실 찾아냈거든요. 이거 분명히 고인돌이다라고 제가 직감할 수 있는. 근데 그게 미발굴됐다 아니다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면은, 발굴된 것은 밑에 표석이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고인돌이 있고 등록되지 않은 고인돌이 있고, 표석이 보이고 안 보이고 그 차이가 우리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고인돌의 집산지, 집단적으로 분포했던 지역이 고창, 화순, 강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대구도요 엄청난 고인돌이 집단지였답니다. 대구는 지금 고인돌이 안 보여요.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존재했던 고인돌이 세계적으로 한 50%, 60% 안 되겠나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고인돌이 이제 부족장들의 무덤이고 이러한 건데, 따지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분들의 무덤을 조성시켜주고, 뭐 어떤 고인돌에 딱 갔을 때는 저는 3000년, 5000년 동안에 그 고인들이 그 부족장에, 옛날 그 신성시되어 있는 부족장의 무덤은 뭐 어떻게 보면 존경의 극치를 받았겠죠. 그 사람들은, 부족민들한테. 그 신성이 고인돌에 내재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물론 저기 고인돌 돌 표면에는 문양이, 형상이 풍화되고 깎이고 돌이 떨어져 나가서 문양이 올라오는 건데, 어떤 문양 보면은 제가 환상을 본 게, 고인돌의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가 족장님 잘 가십시오, 아버지 편안히 가십시오, 여보 잘 가십시오 하면서 입맞춤을, 영혼 이별의 입맞춤을 하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게 오버랩된 것인데, 사실은 고인돌의 입술 자국이 무진장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 살 떨리면서 제가 그거를 저기 스케치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한 뭐 밤중에 집사람한테 전화하면서 울면서 전화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신 살아있어 줘서 고맙다고. 그런 막 저기 감정이, 묘한 감정, 뭐 북받치는 감정이 막 오그랩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저는 그 작업을 하면서 많이. 아이고. 이후 작업, 조금 좀 궁금하긴 한데, 예. 저 알약 작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네, 지금 필은 저기 제목은 필. 예, 필로 했는데 알약이죠. 알약인데 필 하기도 하고 타블렛 하기도 하는데 두 개 개념이 좀 차이 나더라고요. 필과 타블렛. 근데 지금 저 알약 작업의 계기는, 요게 지금은 이 작업실 만들면서 알약 작업에 들어갔어요, 사실은. 그게 시초는 아버지가 대구에 치매를 앓고 계시는데 구순 노인이세요, 중반에. 집에 약봉지 막 천지입니다. 어느 날 한 날 아버지가 약을 딱 보고 잡수는 거 보고 그 약봉지가, 아, 아버지 인생이 저게 다 들어있구나, 이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약에 대한 개념이 저한테 쭉 무리로 떠올라서 저한테 다가온 거죠. 그래서 병마와 사와서 극복하기 위해서 약 먹는 사람도 있고, 그러고 또는 뭐 어떤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약을 먹는 사람, 뭐 극단적인 비건화로 비아그라라는 거죠. 뭐 시알리스라든가
성력 강화제. 그 다음 또 뭐, 좌우간 어떤 질병이나 또는 통증이나 또는 인간의 자기 자신의 쾌락을 위한 다양한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들이 막 있는데, 이 단순히 알약이라고 하는 부분만, 본질적인 부분만 딱 던져놓고 나면은, 그거는 우리 사람에게 다가오는 그 부분이 이게 뭘까? 결국은 의존하고 있구나. 우리가 약의 의존성을, 인간의 의존성을 이건 여기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의존성의 내용으로만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크리에이티브한 뭔가 좀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그래서 본질은 그대로 두되 다양하게 형상미학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좀 요새 생각을 하면서 디자인도 하고 조형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뭐 어떻게 풀려나갈지는 모르겠어요. 아, 지금 시작하신? 예. 작업은 뭐 이거 보시면 좀 이따 보시면 조형물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 한 저기 해골이라든가 저 약골이죠. 약으로 만든 해골, 약골. 그리고 피라미드도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그 쿠프 왕과 같은 그 피라미드는, 이집트 피라미드는 사실 인간의 욕망이지 않습니까? 내가 저기 내세도 존재하겠다는 영생불멸의 어떤 욕망. 그 무엇에 의존할 거냐? 뭐 이 피라미드에 의존한다. 뭐 이런 좌우간. 인간이 살면서 생로병사를 떠나고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벗어나서 인간은 뭔가 의존하고 있는 게 분명히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이제 하나의 타겟 삼은 게 약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